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람들이 빠르게 감기는 필름처럼 정신없이 스쳐 지나가는 곳. 에어컨 시스템에서 나오는 찬 공기가 살갗에와 닿았지만 그 차가움은 내 가슴 속에서 퍼져나가는 빙하 같은 냉기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내 앞에는 지난 5년간 내 남편이었던 남자. 강지훈이 초조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명품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선택한 미래, 즉 내가 없는 미래가 담겨 있었다. 지훈의 곁에는 한유라가 그의 몸에 바싹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녀의 한 손은 값비싼 실크 원피스 너머로 봉긋하게 솟아오른 배 위에 놓여 있었는데 연약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소유욕이 가득한 몸짓이었다. 그녀의 눈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승리자의 의기양양함을 조금도 숨기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시선만으로 모든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거봐요 언니. 결국 이 남자도 이 남자의 대를 이을 아이도 모두 내 것이에요. 그녀의 달콤한 향수 냄새가 차가운 공기와 뒤섞여 역겨운 향기를 만들어냈다. 내 손에는 얇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A사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혼 서류. 지우는 이미 모든 정보를 기입해 놓았고 을리의 서명란에 내 서명을 위한 빈칸 하나만을 남겨두었다. 공동재산 분할 항목에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듯 냉정하고 단호하게 긴 대각선을 그어놓았다. 그가 건네준 펜은 여전히 내 손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훈이 짜증을 감추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해 서연아. 더 이상 우리 모두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비행기 곧 뜬단 말이야.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어찌나 낯설던지. 더 이상 연애 시절의 자기야. 우리 와이프가 아니었다. 그저 서연, 그의 앞길을 막고 있는 낯선 타인의 이름일 뿐이었다. 그는 시간에 대해, 곧 이륙할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와 그의 연인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 그들의 아이를 맞이하게 해줄 비행기. 그렇다면 내 시간은, 내 5년의 청춘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나는 고개를 들어 한때 나의 세상 전부였던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익숙한 무언가를, 일말의 망설임이나 죄책감을 찾아보려 했지만 텅 빈 공허함과 재촉만이 가득했다.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갈라진 목소리였다. 5년의 세월이 고작 이 종이 한 장으로 바뀌는 건가요? 내 질문은 공항의 소음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가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억눌린 분노의 신호였다. 순간 내 마음은 지훈이 처음 나를 이 땅으로 데려왔던 그날로 흘러갔다. 그곳은 공항이 아닌 서울 근교의 바람 부는 언덕이었다. 그는 풀반지를 내 손에 끼워주며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서연아? 너만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줄게. 웃음과 행복만 가득한 곳으로 나는 터져나오는 행복감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었다. 보금자리? 그래, 그는 아주 크고 화려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답지만 차갑고 깨지기 쉬운 유리로 만든 보금자리였다. 한유라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나를 냉혹한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가식적인 걱정이 담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오빠, 나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 교묘한 재촉이자 효과적인 심리 공격이었다. 지훈은 즉시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목소리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조금만 참아, 유라야. 이 일만 끝나면 바로 들어가자. 두 여자에게 보이는 그의 상반된 태도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깊숙이 베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온전한 관심, 나에게는 오직 내팽개침뿐.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 사랑, 청춘, 그리고 함께 아이를 갖겠다는 꿈까지도 그에게 모두 빼앗겼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쉽게 떠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와 저 여자가 내 고통 위에서 희희낙낙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둘 수는 없었다. 그 돈의 출처가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계획은 이미 세워졌다. 내게 남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남은 용기를 모두 끌어모았다. 펜을 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지훈을 바라보는 내 눈빛은 더 이상 처량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채 뻔뻔하게 서 있는 저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가 직접 설계한 이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뱉어낼 준비를 했다. 이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이 있기 전에는 가족이라 불리는 것이 있었다.
적어도 지난 5년간 내가 믿고 가꾸려 노력했던 것이었다. 나는 지훈의 집에 며느리로 처음 발을 들였던 나를 생생히 기억한다. 부촌인 한남동에 위치한 3층짜리 대저택은 위압적일 정도로 호화로웠다.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는 사교적인 미소로 나를 맞았지만 눈빛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날카롭게 재고 있었다. 우리 지훈이가 너를 아끼니 나도 널 아끼마.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이 집안을 잘 건사해야 한다. 건사. 나는 그 두 글자를 계명처럼 마음속에 새겼다. 나는 잘 나가던 건축가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박 여사가 좋아하는 까다로운 한식 요리를 배우고 그녀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꽃꽂이를 배웠다. 그리고 식사 시간마다 시작되는 그녀의 레퍼토리를 잠자코 듣는 법을 배웠다. 옆집 김 사장님 댁은 첫 손주를 봤다더라. 어찌나 토실토실하고 예쁜지 몰라. 우리 집은 언제까지 이렇게 적적할 거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피는 나지 않지만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작은 바늘 같았다. 지우는 보통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다. 어머니 식사하시는데 그만하세요. 힘없고 무책임한 한마디.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서연이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의 침묵과 회피는 일종의 동조였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날선 비난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양분이 되었다. 그녀는 나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문의 실망거리라고 생각했다. 시누이인 강민아는 또 다른 골칫거리였다. 나와 동갑이었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다. 그녀는 내가 시집 온 것을 공짜 가정부와 움직이는 현금 인출기가 하나 더 생긴 것처럼 여겼다. 새언니, 나 친구 생일 파티 가는데 저 원피스 좀 빌려줘요. 혹은 새언니, 내 친구는 형부가 신상백 사줬다던데 오빠한테 나도 하나 사달라고 말해줘요. 미나는 내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당연히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작은 온기를 느끼게 해준 사람은 시아버지 강민석 씨였다. 그는 은퇴한 교사로 과묵하고 점잖은 성품을 지녔다. 그는 아내의 잔소리에 절대 끼어들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 또한 일종의 무력감이었다. 가끔 내가 박 여사에게 된통 혼나고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안쓰러운 눈빛과 마주치곤 했다. 그는 그저 나지막이 한숨을 쉬고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했다. 나도 그에게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 소리 없는 동정만으로는 내가 받는 상처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우리 집은 화려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손님들은 올 때마다 지훈의 능력을 칭찬하고 내가 복받았다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밖에서 보기엔 투명하고 눈부신 유리 궁전일지 몰라도 그 안은 텅 비고 차갑다는 것을. 나는 그 호화로움 속에서 외롭게 시들어갔다. 하루하루를 새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자기 위안을 위해 지훈의 사랑과 달콤했던 초기 기억에 매달렸다. 한 번은 집을 정리하다가 내 옛날 설계도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결혼 전에 온 심혈을 기울였던 생태 리조트 프로젝트였다. 종이 위를 뛰노는 자유로운 선들을 보며 나는 어느새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자신감 넘치고 꿈 많던 과거의 이서연은 이제 시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그림자만 남았을 뿐이었다. 방에 들어온 지우는 멍하니 앉아있는 나를 보고 한마디 툭 던졌다. 그런 옛날 걸 뭐하러 다시 보고 있어? 다 지난 일이잖아.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혹은 일부러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일이 아니라 나의 꿈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균열은 아마 그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지훈의 무심함, 그의 가족들의 이기심, 그리고 나 자신의 순종으로부터 나는 스스로 황금 세장 안에 갇혔다. 사랑을 위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해였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세장은 거의 완전히 잠겨 있었다. 손안의 펜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금속의 차가움이 피부를 통해 마음속까지 스며들며 나를 7년 전 어느 바람 부는 오후로 데려갔다. 그날도 내 손은 설계도와 모형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지훈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감싸여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우리가 자주 가던 서울 근교의 언덕으로 나를 이끌었다. 드넓은 하늘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도시는 저 멀리 희미한 불빛으로만 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가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저 비밀스러운 미소만 지었다. 그날 그의 미소는 햇살처럼 맑았고 콘크리트와 철근밖에 모르던 젊은 건축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언덕 꼭대기의 다다란 노을이 주황빛과 보라빛을 하늘 끝에 흩뿌리기 시작할 때 그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가 장난치는 줄 알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내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너무나 진지하고 깊은 눈빛에 내 웃음은 멎었고 대신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말은 풀잎으로 급하게 엮은 풀반지가 전부였다. 그는 그것을 내 약지에 끼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나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 하나랑 약속 하나는 있어. 내가 너를 위한 보금자리를 지어줄게. 돌아올 때마다 평온함과 행복만 느낄 수 있는 곳. 우리 둘의 웃음소리로, 그리고 나중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질 그런 곳 말이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장 순수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의 약속은 세상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값졌다. 우리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렇게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앉아 함께 꿈의 집을 그렸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장미를 심을 넓은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는 그 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작업실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곳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결혼 초의 몇 년은 정말 달콤한 연가와 같았다. 그때의 지우는 항상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내가 파를 못 먹는 것부터 비 오는 날 생강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까지 내 모든 취향을 기억했다. 한 번은 내가 심하게 알아누웠을 때 그는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직접 죽을 끓이고 오렌지 주스를 짜주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달래듯 한 숟가락씩 끈기 있게 먹여주었다. 그는 내 커리어의 가장 큰 지지자이기도 했다. 내가 설계도를 집에 가져올 때마다 그는 아주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전문적인 것은 잘 몰랐지만 그는 내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진심 어린 열정으로 들어주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당신은 마음껏 날아. 당신의 하늘은 내가 다 받쳐줄게. 바로 그 격려의 말들이 내게 힘을 주었고 내 인생의 남자를 제대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때 그의 사랑은 소박하고 진실했다. 불쑥 사들고 오는 작은 선물들처럼 내 작업 책상 위에 놓아준 작은 다육식물 화분. 내가 무심코 보고 싶다고 말했던 영화의 티켓 2장. 혹은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던 그 포옹. 그 작은 것들이 쌓여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사랑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따뜻했던 남자, 나를 위해 하늘을 받쳐주겠다던 그 남자가 지금은 내 앞에서 차갑고 잔인하게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하늘 자체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과거의 사랑의 속삭임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심장을 베는 유리 조각이 되어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상기시켰다. 어제의 그 남자는 죽었다. 혹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내가 스스로 그려낸 환상이었을 뿐이다. 강지훈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벽에 생긴 작은 균열과 같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매일 조금씩 번져나가다 마침내 알아차렸을 때는 벽 전체가 무너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모든 것은 1년여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하면서 그는 갑작스러운 출장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접대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가 내세우는 이유들을 믿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 역력한 피곤함을 믿었다. 나는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있으며 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의심하거나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와 짐을 나누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마저 느꼈다. 하지만 이내 이상한 징후들이 점점 더 뚜렷해졌고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만큼 명백해졌다. 그는 항상 베란다에 몰래 나가 전화를 받았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황급히 전화를 끈거나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다. 낯선 향수 냄새, 그의 셔츠에 배어있는 자극적이고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물으면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거래처 사람 냄새겠지. 당신 또 이상한 생각하는구나. 그는 나를 의심 많고 귀찮은 아내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정장을 드라이클리닝 맡기려고 꺼내다가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다. 아주 비싸기로 유명한 국제 산부인과 병원의 결제 영수증이었다. 거기에는 사디, 초음파, 태아 기형아, 검사 등의 서비스 항목과 함께 환자 이름란에 전혀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유라. 그 순간 내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고 얇은 종이 한 장이 마치 불덩이처럼 내 심장을 태우는 듯했다. 나는 1시간 동안 침대 위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텅 비었다. 그의 친구나 직원의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왜 그가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간직해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비싼 병원이어야 했을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모든 질문은 내가 감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단 하나의 답으로 향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기다렸다.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유리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올려놓고 기다릴 뿐이었다. 밤 11시가 넘어 지훈이 돌아왔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아직 자지 않고 있는 나를 보고 그는 조금 놀란 듯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보자 그의 얼굴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입을 열었다. 이건 누구 거예요?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마치 독사라도 되는 듯 영수증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손 안에서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평정을 되찾았고 심지어 약간의 짜증마저 섞여 있었다. 회사 비서거야. 남편이 출장 가서 내가 대신 병원에 데려다주고 결제해준 것뿐이야. 당신 또 쓸데없는 의심하는군. 어설픈 거짓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변명이었다. 일개 비서가 사장인 남편을 그것도 그렇게 호화로운 곳에 직접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안에서 경멸감이 차올랐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세웠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지훈은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거짓을 덮기 위해 분노를 사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당신 이해 못해? 집에 오면 좀 조용히 쉬고 싶은데 자꾸 일 만들지 마. 남편을 조금이라도 믿어줄 순 없는 거야? 그는 바로 자신이 짓밟고 있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다. 넓은 침실이었지만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첫 번째 균열이 생겼고 나는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다시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질 신문이 실패로 끝난 그날 밤 이후 팽팽한 긴장감 같은 침묵이 우리 집을 뒤덮었다. 지훈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태평하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출장도 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미리 통보했다. 그는 이미 금이 간 거짓의 벽을 필사적으로 꿰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따지지도 질투하지도 않았다. 그저 관찰할 뿐이었다. 내 침묵은 수용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먹잇감을 노리며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맹수처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스케줄, 태블릿에 기록된 약속, 그가 무심코 화면에 열어둔 업무, 이메일 등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배신당한 아내의 직감은 산부인과 영수증이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분명 상상 이상으로 끔찍할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온 도시가 천둥 소리와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에 잠겨있던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새벽 일시가 거의 다 되어 나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지훈의 서재를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귓가에 들려온 몇 마디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닌 걱정과 공포, 심지어 절망까지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아마도 내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벽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엿들었다.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똑바로 꽂혔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수십억이 들어도 제가 마련할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증후군은 아주 희귀해서 국내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 말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끔찍했다. 그는 거의 절규하듯 말을 이었다. 제발 가장 빠른 비행편으로 잡아주세요. 제가 그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비용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밖에서 울부짖는 빗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선천적 기형, 태어난 직후 수술이 유일한 기회. 그랬구나. 이번 미국행은 숨겨둔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간과의 사투였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진실이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 무고한 아이에 대한 기묘한 연민이 솟아올랐다. 태어나기도 전에 비극을 짊어져야 하는 작은 생명. 하지만 그 희미한 동정심은 이내 치솟는 분노와
처절한 고통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십억을 쓸 준비가,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우리 아이에 대한 꿈은? 그가 내게 우린 아직 인연이 아닌가 봐. 천천히 기다리면 아이가 찾아올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얼마나 냉혹했던가. 그러는 동안 다른 아이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훈이 통화를 끝내기 전에 조용히 뒤로 물러나 침실로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진실은 이제 추하고 끔찍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 지훈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희생과 기다림을 자신의 계획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나는 그의 위대한 아버지 역할을 광명정대하게 수행하기 위해 치워져야 할 하나의 장기 말이자 장애물에 불과했다. 내 안의 고통은 이제 단순한 질투를 넘어 깊은 경멸로 변했다. 그는 그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고통과 추악한 진실이 내 생명력을 거의 다 빨아들인 것 같았다. 어떤 밤에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생각들이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끝내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니의 모습, 당당하고 꿈 많던 과거의 이서연의 모습이 나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을 수는 없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나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기 위해 살아야 했다. 나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우는 바보가 아니었고 그 수십억 원 뒤에 있는 세력은 분명 보통이 아니었다. 내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떠올랐다. 김민준. 민준이는 내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정보기술과 사이버 보안 분야의 천재였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내가 이 결혼 생활에 묻히기 전 과거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나는 마침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웬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고 진실했다. 그 목소리를 듣자 내가 애써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민준이는 내 목소리에 불안함을 감지한 듯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 너 어디야?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정해. 30분 안에 갈게. 그의 무조건적인 신뢰가 내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우리는 아는 사람과 마주칠 염려가 없는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북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준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내 초췌한 모습을 보고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내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너 정말 안 좋아 보여.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첫 의심부터 산부인과 영수증, 그리고 내가 엿들은 운명적인 전화통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목이 맨 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쏟아냈다. 민준이는 내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안타까움으로 변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자식이 그런 개자식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서연아, 이제 어쩔 거야? 그냥 조용히 이혼해주고 그놈을 보내줄 거야? 위자료 좀 받고 다시 시작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급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한결 단호해져 있었다. 아니, 민준아, 만약 단순히 바람피운 문제였다면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내 사랑뿐만 아니라 내 꿈과 5년의 청춘,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모아온 돈까지 모두 앗아갔어. 그는 더러운 돈으로 내 폐허 위에 행복을 쌓으려 하고 있어. 그와 그 여자가 그렇게 편안하게 떠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민준이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비쳤다. 그는 과거에 강인했던 이서연이 돌아왔음을 보았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찾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 돈, 그 수십억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싶어. 민준이는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대답했다. 좋아. 내 잘난 남편이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 이 게임, 너 혼자가 아니야.
민준이를 만난 날부터 나는 희망과 불안 속에서 살았다. 매일 지훈과 그의 가족들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다. 나는 여전히 상냥한 아내 분수를 아는 며느리였지만 그 평온한 표정 뒤에는 민준이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심장이 있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진실이 상상보다 더 잔인할까 두려웠고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낼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넣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훈은 정말 뛰어난 배우였다. 그는 내게 더 관심을 보이는 척했고 가끔 꽃다발을 사오거나 바람 쐬러 어디 가고 싶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그저 내 의심을 잠재우고 그가 위대한 탈출을 안심하고 준비하기 위한 행동임을 알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옅은 미소로 받아들였다. 그 미소에 얼마나 많은 경멸이 담겨 있는지 나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베란다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문자는 길지 않았다. 단 몇 줄의 글과 첨부 파일 하나였지만 내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이었다. 내 눈은 화면을 가로지르는 숫자와 글자들에 고정되었다. 민준이의 메시지 내용은 명확했다. 서연아, 너희 두 사람 공동명의 적금 계좌 추적해봤어. 2억 원이 넘는 돈 전부가 3주 전에 깨끗하게 인출됐어. 자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한유라 명의의 계좌 하나로 모두 흘러들어갔어. 2억 원. 그 숫자가 내 눈앞에서 춤을 추다가 흐려지고 다시 선명해졌다. 2억 원은 내 땀과 눈물이었고 내가 아끼고 아껴 모은 세월이었으며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우리가 미뤄두었던 여행들이었고 의사가 권했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한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탁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먹먹했고 가슴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이것이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한 순간 그는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진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내 엄마가 되겠다는 꿈을 잔인하게 빼앗아갔다.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유일하고 신성한 꿈을. 그는 내 희망을 발판 삼아 그와 그의 내연녀의 행복을 위한 길을 닦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다 마른 것 같았다.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모든 감정을 꺼트렸다. 고통, 분노, 질투,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과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다. 지훈이 내게 살기를 주지 않았으니 나 또한 그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었다. 그가 모든 것을 부숴버렸으니 이제 모든 것을 폭파시킬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은 나의 몫이었다. 나는 몸을 숙여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액정에는 내 결혼 생활처럼 긴 금이가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다. 그 눈빛은 낯설고 단호했으며 어딘가 잔인함마저 깃들어 있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나약한 이서연이 아니었다.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민준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당장 만나. 계획이 필요해. 우리는 예전 그 장소, 작은 골목에 숨어있는 북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눈물도, 흐느끼는 하소연도 없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민준이가 곧 도착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섞인 눈빛을 보였다. 그는 아마 무너져 내린 친구를 위로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서연이었다. 민준이는 자리에 앉아 나를 잠시 살피더니 입을 열었다. 너 괜찮아?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금보다 더 괜찮았던 적은 없어, 민준아.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아팠지만 꼭 필요했어. 덕분에 정신 차렸으니까. 내 침착함이 오히려 민준이를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는 폭풍의 고요함이 그 포효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내 목적을 밝혔다. 더 이상 조용히 이혼해주고 싶지 않아. 그가 동정심으로 던져주는 위자료 따위도 필요 없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다. 나는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의 커리어, 명성, 그리고 그의 자유까지 모두 말이야. 내 말을 들은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다. 그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알아본 바로는 지훈이의 자금 흐름이 아주 복잡해. 그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돈 세탁 조직의 중요한 연결고리일 가능성이 높아.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야.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나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 아닐까. 민준아. 내 눈에 서린 결연함이 마침내 그를 설득했다. 민준이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이 게임, 그가 나와 함께 끝까지 가주기로 했다. 그가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훈과 그 배우 세력을 무너뜨리려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 정교하게 위장된 계좌 이체 내역이 아니라 원본 장부, 그들의 거래를 상세히 기록한 데이터 파일 같은 것 말이야. 그런 건 분명히 지훈이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을 거야. 나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집안 구석구석 지훈의 모든 습관을 샅샅이 훑었다. 그는 지극히 신중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중요한 서류를 회사에 둘 리가 없었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다. 지훈의 서재에는 그림 뒤에 위장된 아주 큰 금고가 있었다. 그는 항상 그곳에 회사의 중요 서류를 보관한다고 말했고 나는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 나는 민준이에게 금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들키지 않고 그걸 여느냐는 거지.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지훈은 모든 중요한 비밀번호를 그의 개인 노트북 안에 암호화된 메모 파일에 저장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바로 그 노트북. 그는 자신의 보안 능력을 너무 과신했다. 그 자신감이 이제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었다. 나는 내 생각을 민준이에게 말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으니 일이 훨씬 쉬워졌네. 이제 네가 할 일은 그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복사해내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나는 손을 굳게 쥐었다. 눈빛이 결의에 차빛났다. 반드시 해낼 거야. 나의 복수 계획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반격을 결심한 날부터 나는 가면을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집안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 집안에서 기회를 노리는 도둑. 내 목표는 지훈의 노트북이었다. 그의 분신과도 같은,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 3개로 통하는 문이 담겨 있다고 믿는 물건. 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비행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이는 내게 특별한 도구를 준비해 주었다. 평범한 USB처럼 생겼지만 그는 그것이 하드웨어 데이터 복제 장치라고 했다. 로그인 비밀번호 없이도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으며 단지 컴퓨터가 절전 모드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민준이는 신신당부했다. 시간은 딱 5분이야. 서연아, USB 포트에 꽂아. 빨간불이 깜빡일 거야. 녹색불로 바뀌면 끝난 거야. 빨간불일 때 절대 빼면 안 돼. 모든 게 날아가고 흔적이 남을 수도 있어. 기회는 어느 주말 저녁에 찾아왔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은 중요한 듯한 업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조용히 통화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내 행동을 위한 완벽한 은폐막이 되어주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바로 지금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갔다. 지훈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전원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절전 모드 상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아주 작은 빨간 점이 켜지며 규칙적으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5분. 찰나 같은 시간이 지금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모든 감각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했다. 귀는 욕실의 물소리에, 눈은 깜빡이는 빨간 불빛에 고정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만약 그가 갑자기 나오면 어떡하지? 만약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4분이 지났다. 욕실의 물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등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빨간 불빛은 내 인내심을 시험하듯 끈질기게 깜빡였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냥 빼서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공항에서의 지훈과 한유라의 모습, 이혼 서류, 텅 빈 적금 통장이 떠올랐다. 그것이 내게 힘을 주었다. 나는 손을 꽉 쥐고 억지로 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빨간 불빛이 깜빡임을 멈추고 부드러운 녹색빛으로 바뀌었다. 성공이다.
나는 재빨리 USB를 뽑아 옷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바로 그때 욕실의 물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서재를 뛰쳐나와 침실로 돌아왔다. 지훈이 나오기 불과 몇 초 전이었다. 그는 목욕 가운을 두른 채 젖은 머리로 걸어 나왔다.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당신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당신은 일 보세요. 난 먼저 잘게요. 다음 날, 나는 민준이를 만났다. 그가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자 불과 몇 분 만에 그의 표정이 극도로 심각해졌다. 그가 말했다. 맙소사 서연아.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회계장부, 유령 계약서, 돈 세탁에 사용된 계좌 목록까지 전부 다 여기 있어. 내 남편, 정말 대담한 놈이군. 민준이는 암호를 풀어 금고, 비밀번호를 포함한 모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계획은 절반쯤 진행되었다. 이제 결정적인 무기를 준비할 차례였다. 민준이는 내게 검은색 보조 배터리 하나를 건넸다. 지훈이 좋아할 만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다. 그가 설명했다. 이 안에 있는 초소형 하드 드라이브에 모든 데이터를 옮겨놨어. 동시에 특수 화합물이 담긴 마이크로칩도 넣어뒀지.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공항의 최신 보안 검색대에서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 이게 네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거야. 나는 보조 배터리를 집어들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지훈의 인생을 향한 시한폭탄이었다. 이틀 후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더 이상 긴장하거나 몰래 행동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내가 잡지를 읽는 척하고 있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내 주위를 끌더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칼날 같았다. 서연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천천히 잡지를 덮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마지막 연극을 위한 준비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회사에 미국에서 진행할 큰 프로젝트가 생겼어. 내가 한동안 장기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아마 그쪽 지사를 안정시키려면 몇 년은 걸릴 거야. 치밀하게 준비된 거짓말이었다. 그는 내 반응을 기다리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가 연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침묵을 지켰다. 내게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 뭉치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 뭉치는 내 악몽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혼 서류였다. 다른 한 뭉치는 그와 한유라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2장이었다. 지훈은 이혼 서류를 값비싼 만년필과 함께 내 쪽으로 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의 부드러움을 잃고 강압적으로 변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당신과 나는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없어. 지금 당장 여기에 서명해줘. 그가 뱉는 모든 말은 우리의 5년 결혼 생활을 깨끗이 부정하는 것이었다. 마치 그것이 단지 하나의 실수였다는 듯이. 나는 내 연극을 시작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게 하고 상처받은 듯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놓아준다고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 끝에 당신은 놓아준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는 거예요? 지훈은 이런 반응을 예상한 듯 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피곤하다는 표정이었다. 서연아,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유라, 그녀는 내가 필요해. 그리고 아이도 내가 필요하고 나에겐 책임이 있어. 책임? 그는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짓밟고 나서 내연녀와 사생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눈물은 여자의 가장 좋은 무기였고 나는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나는 흐느꼈다. 그럼 나는요? 나는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연극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적금 통장 하나를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이 안에 5천만 원 있어. 내 나름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5년의 청춘, 부서진 꿈. 산산조각 난 마음에 대한 보상이 5천만 원이라니.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모욕은 배신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적금 통장을 밀쳐내며 눈물 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진심 어린 설명 하나면 돼요. 내 행동은 지훈의 눈에는 실패한 여자의 어리석은 고집으로만 보였다. 그는 인내심을 모두 잃고 으르렁거렸다. 바보같이 굴지 마, 서연아. 너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 서명해. 나는 때가 왔음을 알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비통한 눈빛으로 흐느끼며 말했다. 알았어요. 서명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말고요. 내일 공항에 가서 당신 배웅할게요.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 앞에서 서명할게요. 우리의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생각하고요. 내 제안은 지훈의 자만심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자신의 마지막 승리를 온전히 만끽하고 싶어 했다. 그는 비웃음을 지었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좋아, 네가 원한다면. 내일 아침 8시 공항에서 봐. 그는 일어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는 자신이 얻은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 채 떠났다. 그는 자신이 이미 노인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문이 닫히자 나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고통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력만이 남았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빠른 아침 7시 30분에 공항에 도착했다. 일부러 생기 없는 옅은 회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고 화장도 하지 않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다. 나는 나 자신이 완전히 기진맥진한 여자. 내가 감독한 비극의 가련한 희생자처럼 보이길 원했다. 멀리서 지훈과 한유라가 보였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지훈, 우아한 인부복을 입은 유라. 그들은 성공하고 행복한 커플이 기대해 찬 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나를 본 지훈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왔어? 펜이랑 서류 여기. 빨리 서명하고 끝내자. 다른 사람들 시간 뺏지 말고. 그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방식은 또 한 번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마치 내가 내 비극의 외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서류를 보지 않고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는 울음이 터지기 직전처럼 떨렸다. 지훈 씨,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우리의 지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위선이 시간 압박에 시달리던 그의 분노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지훈은 포효했고 더 이상 잔인함을 감추지 않았다. 됐어! 그만 연기해! 그리고 짝 하는 건조하고 잔인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한쪽 뺨이 불타는 듯했다. 지훈의 따귀는 너무나 강해서 나는 비틀거리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지나가던 몇몇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팠다. 뺨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은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희열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계획의 중요한 첫 단계가 성공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호기심과 동정의 시선 속에서 나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한 젊은 여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렌즈는 이쪽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 뜬 작은 빨간 점은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우리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마주쳤다. 여자들만의 조용한 공감대. 그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내게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지훈은 자신의 행동에 잠시 당황하더니 황급히 내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당장 일어서 여기서 난동이라도 부릴 셈이야? 옆에 있던 한유라도 당황한 듯 계속해서 말했다. 오빠,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펜과 서류를 내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서명해. 이때 나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내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억울함의 눈물이자 곧 짐을 내려놓게 될 것이라는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다. 나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시선은 근처에 있는 그들의 수화물 카트로 향했다. 나는 낡고해진 여행 가방 하나를 가리켰다. 다른 번쩍이는 명품 캐리어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할게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부탁할게요. 저 낡은 캐리어 저것만 제가 갖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추억이에요. 우리 신혼여행 때 썼던 가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 요구는 너무나 비참하고 가련하게 들렸다. 버림받은 아내가 무가치한 유품 하나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마지막 애원처럼. 지훈은 나와 낡은 캐리어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지저분한 연극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낡아 빠진 가방 하나가 무슨 가치라고. 어서 서명이나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근처 의자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을 항목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마지막 획을 번지게 했다. 나는 서류를 지훈 쪽으로 밀어주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등을 돌려 강지훈의 천국과 지옥이 모두 담긴 수화물 카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내가 등을 돌리자 지훈과 한유라는 나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재빨리 수속 카운터를 향해 돌아섰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자만심과 승리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눈엣 가시 갔던 나를 제거하고 이제 편안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 경솔함과 자만심이 자신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수화물 카트로 다가갔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손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우리의 낡은 캐리어와 지훈의 반짝이는 새 명품 캐리어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지훈과 유라가 여권과 항공권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나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핵심적인 행동을 실행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빠르고 간결한 동작이었다. 나는 그의 명품 캐리어에 붙어있던 강지훈 이름의 수화물 태그를 떼어 낡은 캐리어 손잡이에 옮겨 달았다. 운명을 바꾼 교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나는 운명의 보조 배터리가 담긴 명품 캐리어를 카트에서 끌어내 가장 소중한 유품인 양품에 안았다. 나는 뒤로 물러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을 찾아 조용히 관찰했다. 공항 직원이 카트를 수속 카운터로 밀고 갔다. 그는 이미 부착된 수화물 태그만 확인하고는 차례대로 짐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강지훈의 이름을 단 낡은 캐리어는 그의 모든 죄악의 비밀을 품은 채 조용히 흘러갔다. 지훈과 유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수화물 위탁 수속을 마치고 여유롭게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마치 내가 연출한 연극의 결말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한유라가 먼저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다음은 지훈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 정장 재킷, 그리고 개인 소지품들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았다. 바구니는 천천히 검색대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나는 거의 숨을 참았다. 이제 몇 초만 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익숙한 삑 소리가 아니라 길고 날카로우며 긴급한 사이렌 소리였다. 보안 요원의 모니터는 즉시 붉게 변하며 경고 문구가 계속해서 깜빡였다. 그 구역의 모든 활동이 즉시 중단되었다. 특별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신속하게 나타났다. 태도는 극도로 심각했다. 한 명은 지훈에게 단호하게 손짓하며 강지훈 승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양손을 앞으로 내밀 것을 요구했다. 다른 한 명은 특수장갑을 낀 손으로 지훈의 수화물 바구니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별도의 구역으로 격리했다. 지훈은 망연자실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그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팀장이 무전기를 통해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휴대 수화물에서 미확인 화학물질 함유 의심물체 발견. 위험물질 처리팀 지원 요청. 지훈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옆에 있던 한유라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서류 가방을 둘러싸는 보안 요원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팀장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고 그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바로 검은색 보조 배터리였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마치 첨단 액세서리가 아니라 곧 폭발할 폭탄이라도 되는 듯 의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특별 보안실의 문이 굳게 닫혔다. 강지훈을 외부 세계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자유와 격리시켰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특유의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도전적인 눈빛으로 보안팀을 바라보며 여전히 오만한 말투로 말했다. 고작 보조 배터리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긴장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들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겁니다. 중년의 엄격한 얼굴을 한 보안팀장은 지훈의 협박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기술 전문가에게 신호를 보냈다. 전문가는 보조 배터리를 특수 스캐닝 장비에 넣었다. 몇 초 후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수치들이 나타났다. 기술자가 명료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팀장님, 폭발물은 아니지만 내부에 불법 전자 저장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군용 암호화 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군용 암호화라는 말에 지훈의 안색이 약간 변했지만 그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팀장이 다가와 테이블에 양손을 짚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지훈 씨, 항공보안법에 따라 우리는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물체든 검사할 완전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장치의 잠금을 해제할 비밀번호를 즉시 제공해 주십시오. 지훈은 비웃었다. 이건 제 사업 비밀이 담긴 개인 물품입니다. 당신들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팀장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기술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보안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보안팀의 강경한 태도에 지우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가짜 숫자 배열을 말했다. 기술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틀렸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기술자가 다른 장비를 꺼내 보조 배터리에 직접 연결했다. 바로 이때 민준이의 계획이 효과를 발휘할 순간이었다. 내가 사용했던 USB는 데이터 복사뿐만 아니라 디지털 백도어를 남겨두었다. 민준이는 이 경우를 예상하고 필요할 때 관계기관에 제공할 특수 해제 코드를 내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익명의 메시지를 통해 그 코드를 전송해둔 상태였다. 몇 분 후 방 안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모든 암호화가 풀렸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평범한 사업 비밀이 아니었다. 복잡한 기호로 이름 붙여진 수많은 엑셀 파일, 거미줄처럼 얽힌 자금 흐름도, 유령 회사로 해외 송금된 거래 명세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의 부동산 계약서들이었다. 모든 것이 숫자 하나, 날짜 하나까지 명확하고 상세했다. 그것은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의 완벽한 지도였다. 이때 강지훈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비눗방울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리가 풀려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어떻게?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가 힘들여 쌓아 올린 제국, 그와 한유라가 그려왔던 화려한 미래, 모든 것이 추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방문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공항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었다. 엄숙한 표정의 그들의 손에는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다. 한 간부가 지훈 앞으로 다가와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씨, 우리는 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입니다. 당신을 돈 세탁 및 조직적 불법 경제활동 혐의로 체포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채워졌다. 한때 나를 안아주었고 내 뺨을 때렸으며 수많은 불법 계약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두 손을 굳게 잠갔다. 강지훈의 아메리칸 드림은 바로 이 공항, 작고 답답한 방 안에서 끝났다. 출국장 밖 한적한 구석, 좁은 문틈으로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씁쓸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내 입가에 스쳤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한 제국의 붕괴를 뒤로한 채 강지훈이 두 명의 경찰에게 연행되어 보안실 밖으로 나오자 작은 소동이 일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가 유명한 사업가임을 알아보고 황급히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관심의 중심에서 한유라는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서 있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자신의 연인을 보며 경악과 불신이 역력한 눈빛을 보였다. 나는 멀리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았다. 울부짖을까, 달려가 애원할까, 아니면 충격으로 쓰러질까. 하지만 한유라는 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가 그저 남자에 의존하는 평범한 내연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었다. 몇 초간의 망연자실 끝에 그녀의 공황 상태인 눈빛이 갑자기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상황을 판단하려는 듯 주위를 재빨리 훑었다. 그리고 지훈이 그녀 앞을 지나쳐 끌려가는 바로 그 순간 한유라는 갑자기 애처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쓰러졌다. 아, 배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기.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다. 고통스러운 비명, 공포에 질린 창백한 얼굴, 그리고 눈에 띄게 부른 배는 즉시 주위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혼란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 초점은 경제사범 강지훈이 아니라 조산의 위험에 처한 가련한 임산부였다.
공항 의료진이 즉시 휠체어를 가지고 나타났다. 사람들이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안부를 묻고 어떤 이는 도우려 애썼다. 보안팀의 주의도 분산되었다. 바로 그 의도된 혼란의 순간에 나는 한유라의 지극히 빠르고 정교한 행동을 보았다. 한 여성 직원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는 동안 그녀의 팔이 뒤로 살짝 흔들렸고 불빛 아래 반짝이는 아주 작은 물체가 그녀의 손에서 근처 화분 속으로 날아갔다. 그 행동은 너무나 은밀해서 거의 아무도 알아챌 수 없었다. 그녀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있던 유일한 사람, 나를 제외하고는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분명 심카드나 메모리카드, 그녀가 즉시 폐기해야만 했던 중요한 증거일 것이었다. 방금 전에 쓰러짐은 절망이 아니었다.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세세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한유라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공범이었고 지훈 못지않은, 아니 위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영리하고 결단력 있는 늙은 여우였다. 그녀는 언제 희생자 연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지훈을 무너뜨렸다는 희열이 절반쯤 식고 대신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안감이 찾아왔다. 나의 적은 한 명이 아니었다. 휠체어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군중을 뒤로하고 한유라를 의료실로 밀고 갔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1초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 임무는 끝났다. 나는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렀어 얼굴을 거의 가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인파 속으로 조용히 섞여 들어갔다. 휴대전화를 꺼내 SIM 카드를 빼서 부러뜨린 뒤 꽤 멀리 떨어진 다른 쓰레기통에 버렸다. 택시를 타고 공항을 떠나며 나는 점점 작아지는 국제선 터미널 건물을 뒤돌아보았다. 나는 중요한 전투에서, 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택시는 나를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골목 안의 낡은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다. 민준이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 가옥이었다. 크지 않고 간단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깨끗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문을 굳게 잠갔다.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공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준이가 책상 위에 놓아둔 새 노트북을 켜는 것이었다. SNS도 개인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았다. 오직 가장 큰 뉴스 사이트들에만 접속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진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일제히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충격! 태상그룹 강지훈 회장, 돈 세탁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 수갑찬 강지훈 회장, 사진 유출, 불법 사업 제국 드러나나, 초국가적 경제 범죄 조직, 우연한 보안 검색으로 덜미 잡혀. 강지훈의 이름이 모든 지면을 뒤덮었고 연행되는 그의 모습, 넋이 나간 공황 상태의 얼굴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비즈니스 세계가 이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기사 하나하나,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다. 사람들은 태상그룹의 붕괴 가능성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내가 성냥 하나를 그었을 뿐인데 이제 온 숲이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름이 바로 나였다. 그 우연한 목격자가 올린 공항에서 지훈이 내 뺨을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강타했다. 경제 뉴스가 특정 계층의 관심만 끌었다면 재벌 남편에게 내연녀 앞에서 폭행당한 아내의 이야기는 온 커뮤니티를 들끓게 하는 주제였다. 영상은 수십만 번 공유되었고 분노에 찬 댓글들이 뒤따랐다. 믿을 수 없어. 겉으론 멀쩡하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폭력 남편이라니. 아내분이 너무 불쌍하다. 쓰러지는 모습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네. 모든 걸 희생했더니 돌아온 게 저 뺨 한 대랑 이혼 서류라고? 폭행죄까지 추가해서 법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인간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둬선 안 돼. 이제 지훈은 경제사범일 뿐만 아니라 남자의 최악을 상징하는 인물, 사회 전체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날 오후 민준이가 왔다. 그는 음식과 내 옷 몇 벌을 가져왔다. 나를 보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네가 무사한 걸 보니 다행이다. 너 정말 대단한 폭풍을 일으켰어, 서연아. 제게는 발칵 뒤집혔고 아줌마들은 널 저항의 아이콘으로 여기고 있다고. 나는 그저였게 웃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거고.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민준이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해. 옛날 연락처는 다 끊고 필요 없으면 밖에 나가지 마. 이 폭풍은 곧 지나가겠지만 지훈이 뒤에 있던 놈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거라고. 네가 지금 할 일은 네 자신을 잘 지키는 거야.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처리하게 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의 말을 이해했다. 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불을 밝히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내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나는 낯선 방 안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안전 가옥에서의 날들은 무겁고 단조롭게 흘러갔다. 나는 거의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직접 요리를 하고 책을 읽고 오래된 영화를 보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머리를 바쁘게 만들었다. 하지만 주변 공간의 고요함은 오히려 내 안에 불안감을 키웠다. 복도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 길에서 급정거하는 차 소리, 심지어 이웃집 전화벨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협박 전화나 문 앞에 서 있는 험상궂은 남자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서운 방식으로. 그날 오후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피자 배달원이 서 있었다. 나는 피자를 주문한 적이 없었다. 나는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소리쳤다. 죄송한데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주문한 적 없어요. 배달원은 배달 전표를 보고는 다시 우리 집 호수를 확인했다. 그도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주소랑 호수 다 맞는데요. 주문하신 분이 이서연 씨한테 배달해달라고, 신도우의 치즈는 적게 넣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메모까지 남기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서연, 신도우, 치즈 적게. 그들은 내 이름과 이 비밀스러운 주소를 알 뿐만 아니라 내 식습관까지 알고 있었다. 지훈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습관을. 배달원은 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마 누가 정말 잘못 주문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는 등을 돌려 떠났지만 그 무심한 말은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 나는 문을 쾅 닫고 잠금 장치를 몇 번 더 돌렸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민준이가 설치해준 보안 앱을 통해 급히 전화를 걸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놈들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네. 너한테 경고하는 거야, 서연아. 절대 낯선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마. 하지만 협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단정하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름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집게를 이용해 마치 폭탄이라도 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 안으로 가져왔다. 싱크대 안에 놓고 멀리서 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위험하거나 무서운 것은 없었다. 시들기 시작한 붉은 장미 한 송이만이 들어있었다. 시든 장미, 내 기억이 갑자기 과거로 향했다. 예전의 기념일마다 지우는 내게 활짝 핀 붉은 장미 다발을 선물했었다. 이것은 분명 또 다른 메시지였다. 더 개인적이고 더 신랄한 메시지.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알 뿐만 아니라 네 과거까지도 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이 시든 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 진짜 공포가 나를 덮치기 시작했다. 나는 장미 사진을 찍어 민준이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그도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가 즉시 말했다. 서연아, 상황이 심각해졌어. 네가 경찰에 넘긴 증거로는 지훈이를 잡을 순 있었겠지만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기엔 부족했을 수도 있어. 놈들은 네가 아직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반응을 떠보려는 거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시든 장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복수의 만족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어깨를 짓누르는 위험의 무게만이 느껴졌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적은 보이지 않고 잔인하며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
시든 장미는 저주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괴롭혔다. 나는 감히 밖으로 나가지도 주의를 끌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다.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고 숨는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나를 겁에 질린 사냥감으로 만들어 보이지 않는 새장 안에 스스로 갇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남은 인생을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할 수는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첫 햇살을 보며 내 머릿속에 대담한 결심이 섰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맞서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쉬운 사냥감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지훈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내 인생을 다시 세워야만 했다. 나는 민준이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아,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다시 시작해야겠어.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해. 앞으로 있을 법적 싸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재산 분할과 내 합법적인 권리를 지켜줄 사람 말이야. 민준이는 마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했다. 내가 아는 분이 있어. 최수연 변호사님이라고 복잡한 경제 및 민사소송 전문이야. 아주 유능하고 강단 있는 분이지. 내가 약속 잡아볼게. 최수연 변호사와의 만남은 작지만 전문적인 법률 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최 변호사는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지녔다. 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동정하는 기색 없이 그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명료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영상 증거와 남편의 외도, 폭행 사실을 바탕으로 공항에서 작성된 이혼 합의서는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계속해서 전략을 제시했다. 동시에 남편 가족 측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의 모든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겁니다. 강지훈 씨의 형사사건은 우리 민사소송에서 아주 큰 이점이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정의는 더딜지언정 반드시 실현됩니다. 최 변호사의 전문성과 강인함은 내게 큰 힘을 주었다. 나는 든든한 동맹을 얻었음을 알았다. 법률 사무소를 나오며 나는 새로운 생기가 몸 안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법적 싸움은 전문가에게 맡겼다. 이제 내가 직접 내 인생을 재건할 차례였다. 나는 위자료나 저축으로만 살 수는 없었다. 나만의 커리어가 필요했다. 지난 5년간 잊고 지냈던 건축 설계도와 인테리어 디자인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그 열정은 여전히 내 안에서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보안이 좋은 건물에 작은 사무실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옛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익혔다. 업계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알렸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들, 카페 디자인 자문이나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첫 번째 벽돌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새 사무실에 서 있었다. 겨우 20제곱미터 남짓한 책상과 의자 하나뿐인 텅 빈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서서 새로운 페인트 냄새를 맡으니 이상하게도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두려움은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이제 내게는 목표가 나아갈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숨어있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구치소에 있는 지훈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배우 세력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재판 전에 당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에게 당신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최 변호사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구치소 면회실의 공기는 답답하고 차가웠다. 벽부터 쇠의자까지 모든 것이 회색빛이었다.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감금의 특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두세 개를 가르는 두꺼운 유리벽을 바라보았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은 평온했다. 몇 분 후 지훈이 끌려 나왔다. 그를 본 순간 나는 정말로 경악했다. 언제나 비싼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던 오만한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덥수룩한 수염에 헐렁한 수의를 입은 초췌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아주 많이 말라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공포와 불안이 역력했다. 그는 내 상상보다 훨씬 더 비참해 보였다. 지우는 유리벽 저편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나도 내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증오와 애원이 뒤섞여 복잡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여긴 뭐하러 왔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구경하러 왔나?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사람,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러 왔어요. 내 말은 그의 두려움을 건드린 듯 했다. 지훈이 애써 유지하던 강인함이 무너졌다. 그는 유리벽에 얼굴을 바싹 대고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제발. 경찰한테 더 이상 다른 증거는 없다고 말해줘.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줘.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는 울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무력감의 눈물이었다. 그놈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기 안에서도 그놈들은 날 해칠 방법이 있어. 그리고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공포는 나와 민준이가 의심했던 것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증거였다. 나의 적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들이었다.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내가 왜 당신을 살려줘야 하죠, 지훈 씨? 당신이 다른 여자와의 아이 병원비를 위해 우리 적금을 모조리 빼갔을 때 나를 살려줄 생각은 했나요? 공항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렸을 때 내게 살기를 남겨줄 생각은 했나요? 내 질문들은 그의 비겁함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은 몰라, 서연아. 그놈들은 평범한 사업가들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난 그냥 졸에 불과했어. 네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의 절망에 순간적인 연민이 스쳤지만 이내 경멸감에 휩싸여 사라졌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조차 나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었음을 알았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설 준비를 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유리벽을 손으로 치며 소리쳤다. 서연아, 가지마. 내 말 좀 들어봐. 서연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여전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수화기를 통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지훈 씨. 이제 당신 스스로 그 길을 끝까지 가세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요. 나는 수화기를 끊었다. 두꺼운 유리벽 너머로 그의 절망적인 외침을 남겨둔 채 구치소의 무거운 철문을 나서며 나는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구치소에서 지훈을 만난 것은 내게 무거운 여운을 남겼다. 그의 극심한 공포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이 실제함을 단호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나의 적은 개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잔인한 하나의 시스템, 조직이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고도의 신중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계속하며 삶을 재건하려 노력했지만 항상 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나는 모든 옛 습관을 바꿨다. 매일 다른 길로 출근하고 절대 사무실에 너무 늦게까지 남지 않았으며 항상 내 일정을 민준이에게 알렸다. 그는 내 사무실과 아파트 주변에 복잡한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했다.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모든 발걸음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하는 전쟁. 그러던 어느 잿빛 오후, 내가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였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문을 열자 언제 문틈으로 끼워 넣었는지 모를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내 발치에 떨어졌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집과 사무실은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던 비밀 장소였다.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협박의 말이 없었다. 단지 단정하게 쓰인 한 줄의 글만이 있었다. 저를 믿지 않으실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훈 씨가 입을 다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아는 모든 사람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살아남고 싶다면 저를 만나세요. 아래에는 서명 없이 손으로 쓴 임시 이메일 주소만 있었다. 나는 이 필체가 한유라의 것임을 알아보았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그녀가 어떻게 내 사무실 주소를 알았을까?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이 그 조직이 유라를 미끼로 나를 끌어내려는 함정은 아닐까? 수많은 질문과 의심이 머릿속에 피어올랐다. 나는 즉시 쪽지를 사진 찍어 보안 채널을 통해 민준이와 최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들의 반응도 나와 같았다. 민준이는 즉시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너무 위험해, 서연아. 그 여자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어.
함정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반면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한 후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전략가다운 변호사의 시각이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 역시 막다른 길에 몰렸다면 그녀는 아주 귀중한 정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놈들은 서연 씨만큼 그녀를 경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나게 된다면 절대적인 안전 조건을 내걸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위험과 기회를 저울질했다. 계속 도망치는 것은 방법이 아니었다. 지우는 실패했지만 그의 조직은 여전히 건재했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을 찾지 못하면 나는 결코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없을 것이다. 한유라, 뼛속까지 증오하는 여자였지만 지훈을 제외하고 그 조직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혹시 그녀가 정말로 어떤 결정적인 카드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랜 내적 갈등 끝에 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한유라를 만나겠다. 남편과 함께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여자와 마주하겠다. 나는 컴퓨터를 켜 임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유라가 남긴 주소로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아주 짧았다. 장소와 시간은 내가 정한다. 당신은 혼자 와야 한다. 어떤 이상한 낌새라도 보이면 만남은 즉시 취소다. 나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넓은 광장의 야외 카페를 선택했다. 암살 같은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공공장소. 나는 이 만남의 주도권을 쥐고 싶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훨씬 더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적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법이다. 과연 내 적의 적은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다. 광장 한 구석에 있는 야외 카페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모든 출입구를 볼 수 있고 만일의 사태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바깥쪽 테이블을 골랐다. 민준이도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맞은편 다른 카페에 앉아 노트북에 몰두하는 대학생인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시선이 단 1초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내 귓속의 초소형 무선 이어폰에서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게 통제 범위 안에 있어. 아직 대상은 안 보여. 약속 시간 정각에 한유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공항에서의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단순한 인부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와 눈 밑 다크서클이 역력했다. 그녀는 쫓기는 짐승처럼 계속 주위를 살피며 경계하다가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점점 불러오는 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다소 무거워 보였다. 이 변화는 내게 약간의 놀라움을 주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앉았다. 인사도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한때적이었던 두 여자가 이제는 더없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마주 앉았다. 마침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원하는 게 뭐죠? 유라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살고 싶어요, 서연 씨.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적대감은 잠시 사라지고 막다른 길에 선 사람의 진지함만이 남았다. 지훈 씨가 최종 보스라고 생각해요? 그는 그저 고급 관리자, 세간의 눈을 가리기 위해 내세운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람, 지훈 씨조차 두려워했던 그 사람. 우리는 그를 큰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큰형님이라는 이름에 나는 주목했다. 지훈은 이 사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유라가 증오의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훈 씨가 체포된 후에 저는 돈과 이 아이를 데리고 멀리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죠. 그들은 제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지훈 씨가 제게 주었던 모든 것을 뺏어갔어요. 사람을 보내더군요.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모자는 언제든 사고를 당할 거라고.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다. 눈빛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사실 제가 공항에서 버렸던 심카드에는 저와 큰형님 측근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 증거가 전부 담겨 있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부적이었는데 당황해서 버려버렸죠.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언제든 저를 처리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지적이고 신사적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한 행사에서 지훈과 악수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큰형님이에요? 내가 물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사람은 그분의 가장 신임받는 신복. 그분을 대신해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업계에서는 그냥 전이사라고 부르죠. 이 정보는 너무나 새롭고 가치 있었다. 구치소에서 지훈이 애원했던 말과도 일치했다.
나는 유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경찰은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믿겠죠. 당신은 여론의 눈의 희생자이자 사건을 파헤친 영웅이니까요. 저는 정보가 있고 당신은 결백함과 결단력이 있어요. 우리 힘을 합쳐 그들을 무너뜨려요. 모든 일이 끝나면 저와 당신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평행선이 될 거예요. 위험으로 가득 찬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나는 유라의 지친 얼굴과 점점 불러오는 그녀의 배를 보았다. 증오심은 여전했지만 이성은 내게 말했다. 이 싸움에서 나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좋아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일시적으로 협력하죠. 하지만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내게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나를 속일 생각은 마세요. 한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두 적수 사이의 위태로운 동맹, 부서지기 쉬운 협정이 붐비는 광장 한가운데서 맺어졌다. 내 앞길은 이제 몇 배는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해졌다. 우리의 전략회의는 늦은 저녁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열렸다. 업무 시간이 끝난 이곳은 조용하고 절대적으로 안전했다. 긴 나무 테이블이 놓인 회의실은 소리 없는 전쟁의 지휘본부가 되었다. 우리 네 사람이 테이블 주위에 앉았다.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네 사람은 잔인한 지하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공동의 목표로 연결되어 있었다. 전쟁을 시작한 나, 이서연. 어쩔 수 없이 내부 고발자가 된 한유라, 기술의 뇌, 김민준, 그리고 법률 군사, 최수연 변호사.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과 높은 집중력으로 가득했다. 나와 유라 사이의 적대감은 여전히 어두운 구름처럼 떠 있었지만 더 큰 위험 앞에서 잠시 옆으로 밀려났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큰형님의 조직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들의 운영 방식, 지운 같은 합법적인 위장 회사를 이용해 거대한 검은 돈을 세탁하는 방법. 그들은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모든 명령은 단 한 사람, 전 이사를 통해 하달되었다고 했다. 유라는 그 남자를 언급하며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는 지식인처럼 보였어요. 항상 정장을 입고 안경을 썼죠. 조용조용 말했지만 그 겉모습 뒤에는 진짜 악마가 있었어요. 지훈 씨의 모든 활동을 감독한 것도, 제게 사람을 보내 모자를 위협하라고 명령한 것도 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큰형님의 진짜 정체는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 이사의 습관, 비밀 접선 장소, 그리고 암호화된 연락 방식은 알고 있었다. 유라가 말하는 동안 민준이는 노트북에 몰두하며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유라의 정보를 지훈의 컴퓨터에서 빼낸 데이터와 대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며 나지막이 외쳤다. 아, 찾았다. 전 이사라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고문이라는 닉네임으로 지훈과 계속해서 암호화된 이메일을 주고받았어. 그리고 거의 모든 검은 돈의 최종 종착지가 그와 관련된 해외 투자 펀드야. 당신 정보랑 완벽하게 일치해. 민준이의 확인은 유라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제 우리는 적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되었다. 최 변호사는 모든 것을 들은 후 법률적 관점에서 종합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쥔 증거에 유라 씨의 증언을 더하면 지훈 씨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이나 그의 오른팔인 전이사 같은 늙은 여우를 건드리기엔 아직 부족해요. 그들은 너무나 정교해서 모든 직접적인 흔적을 지워버렸을 겁니다. 최 변호사는 전략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정보들을 단순히 경찰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딱 잡아뗄 것이고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요. 뿌리까지 뽑으려면 우두머리 뱀이 스스로 굴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거래 현장이 필요해요. 내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위험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유라를 보고 이어서 민준이와 최 변호사를 보았다. 그렇다면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덫을 만들죠. 경찰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우리 손에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우리의 새로운 게임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의 계획은 세세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세워졌다. 덫은 전이사 같은 늙은 여우가 믿을 만큼 정교해야 했고 미끼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 만큼 매력적이어야 했다. 그 미끼는 다름 아닌 한유라였다.
그녀는 치명적인 증거를 가질 만한 자격과 이유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조직을 배신할 가장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도망칠 돈이 필요한 상황. 첫 단계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유라는 전 이사의 귀라고 믿는 옛 암흑가 인맥을 통해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훈에게 속았고 조직에게 버림받아 돈을 모두 빼앗겼다고 울며 하소연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녀는 지훈이 체포되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 자신에게 보험 같은 것을 맡겼다고 넌지시 흘렸다. 그것은 큰형님이 드물게 직접 승인했을 때 남긴 친필 서명과 필적이 담긴 모든 검은 거래를 기록한 원본 장부였다. 그녀는 이 보물을 조용히 사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아주 높은 가격을 지불할 사람을. 이 거짓말은 유라의 실제 처지에 기반했기 때문에 극도로 신빙성이 있었다. 임신한 여자가 막다른 길에 몰려 돈과 아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미지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유라가 소문을 퍼뜨리는 동안 나와 민준이는 덫의 무대를 준비했다. 우리는 외곽공단에 버려진 창고를 선택했다. 비밀 거래를 하기에 충분히 한적하면서도 지원 병력을 배치하기에 충분히 복잡한 곳이었다. 민준이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낡은 창고를 첨단 기술의 요새로 만들었다. 수십 개의 초소형 카메라가 벽에 갈라진 틈부터 깨진 전구안까지 곳곳에 숨겨졌다. 고감도 녹음 마이크도 설치되어 어떤 대화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 내에 믿을 만한 정보원과 접촉했다. 그녀는 우리가 폭력 조직의 보복 위협을 받고 있어 원거리 보호가 필요하다며 선별된 정보를 제공했다. 특수 기동대가 창고에서 약 1km 떨어진 위치에 배치되어 우리의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행동할 준비를 할 것이었다. 안전이 최우선이었지만 먹잇감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비밀 유지도 철저히 해야 했다. 그 후 며칠은 긴장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소문은 퍼졌고 덫은 놓였다.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1초 1초가 무겁게 흘러갔다. 만약 전 이사가 너무 영리하고 의심이 많아 이것이 연극임을 알아채면 어떡하지? 만약 그가 움직이지 않아 우리가 영원히 이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적의 침묵은 때로는 그들의 공격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영원 같던 3일이 지난 후 우리는 신호를 받았다. 유라의 임시 계정으로 낯선 이메일이 도착했다. 내용은 한 글자도 없었고 오직 음성 파일 하나만 첨부되어 있었다. 민준이가 철저히 확인한 후 파일을 열었다. 전자적으로 변조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가 가진 것 보고 싶다. 금요일 밤 9시 X창고에서 혼자 와라. 물건도 가지고. 경찰이 보이면 너와 내 뱃속의 아이는 내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전 이사 혹은 그의 부하가 움직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들의 대담함은 탐욕과 편집증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위험한 증거가 밖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먹잇감이 덫에 걸렸다는 기쁨은 이내 실질적인 공포로 바뀌었다. 금요일 밤,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할 밤이 될 것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최 변호사를, 그리고 유라를 보았다. 우리 모두는 이 게임에 후퇴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문제는 우리가 상어를 낚을 것인가, 아니면 상어에게 끌려받아 밑으로 가라앉을 것인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금요일 밤 9시, 버려진 창고 안의 공기는 눅눅하고 녹슨 쇠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그곳에 없었지만 약 200m 떨어진 곳에 정교하게 위장된 벤 차량 안의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와 민준이, 최 변호사는 차 안에 앉아 숨겨진 카메라들이 보내오는 수많은 작은 화면에 눈을 고정했다. 내 이어폰 속에서는 마이크의 잡음보다 내 심장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지금 위험에 직면한 사람은 한유라였다. 계획대로 유라는 가짜 원본 장부가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창고에 먼저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 보였지만 나는 그 두려움 속에 나 못지않은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 아이의 목숨이 이 연극에 달려 있었다. 정확히 9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먼저 내려 주위를 살핀 후 뒷좌석 문을 열었다. 전 이사, 그가 내렸다.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그의 지적인 모습은 주변의 황량한 풍경과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전 이사와 두 부하가 창고로 들어왔다. 그는 유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감정 없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물건은?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위압감이 넘쳤다. 유라는 각본대로 떨리는 척했다. 돈은요? 돈부터 봐야겠어요. 오늘 밤 바로 떠나야 해요.
전 이사는 비웃으며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5만 원권 지폐 다발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열었다. 50억. 내 모자가 먼 곳에서 새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돈이지. 물건 내놔. 유라는 서류 가방을 꽉 껴안고 고개를 저었다. 진짜 돈인지 확인해야겠어요.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양쪽 모두 서로를 떠보고 있었다. 심장이 조여왔다. 작은 실수 하나에 유라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상황이 악화되면 특수기동대에 신호를 보낼 준비를 하라고 눈짓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밖에서 또 다른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다. 헤드라이트가 창고 문을 똑바로 비췄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모니터를 통해 그 사람을 본 순간 나와 최 변호사는 망연자실했다. 민준이는 나지막이 탄성을 질렀다. 말도 안 돼. 그는 국내 최대 자선재단의 이사장이자 신망받는 기업가이며 모범적인 박애주의자의 이미지로 TV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바로 큰형님이었다. 그의 등장은 우리의 계획을 틀어지게 했다. 왜 그처럼 교활한 자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을까? 탐욕과 의심이 이긴 것이다. 그는 그처럼 치명적인 증거의 확인과 파기를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다. 직접 자기 눈으로 봐야만 했다. 큰형님은 차분하고 권위 있는 태도로 창고에 들어섰다. 그는 전 이사를 보고 이어서 유라를 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전 이사. 그리고 유라 씨, 이 일은 빨리 끝내는 게 좋겠군. 그의 존재는 공기를 몇 배는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전 이사가 유라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낚아채려 다가왔다. 하지만 큰형님이 갑자기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유라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칼날 같은 시선이 내가 가장 선명한 각도라고 알고 있던 천장 대들보에 숨겨진 카메라를 똑바로 향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머리털이 쭈뼛 서는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평온한 목소리는 내 이어폰에 천둥처럼 울렸다. 이서연 씨, 거기 있는 거 압니다. 당신들 연극 꽤 훌륭하더군요. 이야기를 꾸며내서 우리를 덫으로 유인하다니. 당신들이 아주 영리하다는 건 인정해야겠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들켰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온 것이다. 그것은 그가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더욱 사악하게 만들며 말을 이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앞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았다. 내 이어폰에서는 전파 방해의 지지직 소리만 들렸다. 민준이가 경악하며 외쳤다. 신호가 끊겼어. 놈들이 전문 전파방에 장비를 썼어. 우리는 완전히 눈뜬 장님이야.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유라가 저 안에 진짜 악마들과 함께 혼자 있었다. 신호가 끊겼어. 민준이의 외침은 벤 안의 죽음 같은 정적을 깨는 망치 소리 같았다. 우리 셋은 까맣게 변한 모니터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유라가 저 안에 있었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적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것은 그들이 행동을 개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무자비한 행동을. 최 변호사가 황급히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특수기동대에 즉시 출동하라고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1km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출발해서 창고에 도착하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몇 분은 걸릴 것이었다. 그 몇 분 사이에 유라에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다.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를 증오했지만 이 싸움에서 그녀는 동맹이었고 나는 그녀의 안전에 책임이 있었다. 그 혼란의 순간 내 안에서 차가운 결단력이 솟아올랐다. 나는 민준이에게 돌아서서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민준아, 어떻게든 소리라도 복구해봐. 뭐든 좋아. 안에서 나는 소리만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해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한 속도로 키보드 위를 움직이며 방해받지 않는 주파수를 찾으려 애썼다. 밖에서는 멀리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특수기동대가 오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통화를 끝내고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은 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무력감이 나를 덮쳤다. 갑자기 내 이어폰에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끊어지는 몇몇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성공했다. 영상은 없었지만
소리는 있었다. 전 이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처리해! 경찰이 오고 있어. 이어서 한유라의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공포에 질린 비명. 그리고 큰형님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살아서 여기서 나가게 해선 안 된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이 유라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다른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창고의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 경찰의 위압적인 외침, 모두 꼼짝 마, 무기 내려놔. 그리고 총성이 울렸다. 일반 총이 아니라 최루탄이나 섬광탄이 터지는 둔탁한 소리였다. 비명, 물건이 쓰러지는 소리, 욕설. 모든 것이 혼란과 폭력의 교향곡처럼 뒤섞였다. 우리는 배 안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다. 모든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총격과 격투는 불과 몇 분 동안만 이어진 것 같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점차 조용해졌다. 경찰의 명령하는 소리와 분주한 발걸음 소리만 남았다. 한참 후 밖이 경찰차의 경광등으로 완전히 통제되었을 때 제복을 입은 경찰관 한 명이 우리 차로 다가왔다. 최 변호사가 계획한 대로였다. 최 변호사가 차창을 내렸다. 경찰관이 간결하게 보고했다. 우두머리를 포함한 모든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즉시 물었다. 안에 있던 여성분은요? 안전한가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합니다. 약간의 충격을 받은 것 외에는요. 정말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남자를 서류 가방으로 세게 내리쳐 결정적인 틈을 만들었고 덕분에 저희가 대상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그 말을 듣자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생사의 순간에 한유라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 전체를 위해 싸웠던 것이다. 전쟁은 끝난 듯했다. 주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나와 민준이, 최 변호사는 차에서 내려 불빛으로 환한 창고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녹초가 된 피로감만이 남았다. 나는 떨리는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는 정말로 컸다. 강지훈과 공범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온 도시가 들썩였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기자와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법원 정문 앞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나는 출석할 의무가 없었다. 이 형사재판에서는 창고에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단순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 법정 가장 뒷줄에 자리를 잡았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기를,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저 정의의 심판을 지켜보는 평범한 방청객이 되고 싶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엄숙하고 답답했다. 위에서는 무표정한 재판부가 앉아 있었고 아래에는 지훈의 가족, 박 여사와 시누이 미나가 첫 줄에 앉아 눈이 퉁퉁 부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훈과 다른 피고인들이 들어오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그는 구치소에서처럼 초췌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듯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야윈 몸과 텅 빈 눈빛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기계처럼 걸었고 영혼 없는 눈으로 앞만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재판은 최 변호사의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검찰 측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보조 배터리의 데이터, 창고에서 압수한 장부, 조직원들의 자백, 그리고 공범이자 수사 협조자로서 한유라의 증언까지.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지훈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거의 반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운명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앉아 있었다. 지훈의 변호사는 그가 이용당했고 강요받았다고 변호하려 애썼지만 그가 불법 활동을 직접 지휘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모든 변호는 힘을 잃었다. 재판 전체가 결말이 정해진 연극처럼 막이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휴정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강지훈을 돈 세탁, 사기, 불법 영업 등 수많은 혐의로 유죄 판결하며 형량을 종합하여 그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대가를 감옥의 철창 뒤에서 치르기에 충분한 긴형을 선고했다. 징역 20년. 그 숫자가 울려 퍼졌다.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졸도했다. 미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엄마를 외치며 울부짖었다. 법정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혼란 속에서 지훈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던 중 그의 시선이 갑자기 무언가를 찾듯 방안을 훑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멈췄다. 가장 뒷줄에 앉은 나에게 고정되었다. 수십 미터의 거리, 수많은 사람들과 소음을 넘어 나는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더 이상 증오나 애원이 아니었다. 피로감, 뒤늦은 후회, 그리고 어딘가 해방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두 단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가 도망쳐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는 것. 그가 준 모든 상처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수용 그리고 끝맺음. 그것이 내가 그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는 등을 돌려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법정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에 눈이 찡그려졌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갑자기 가벼워졌지만 승리자의 희열은 없었다. 지훈의 재판이 있은 지 며칠 후 내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에 몰두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시아버지 강민석 씨였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이었다. 그 집을 나온 이후로 그는 아주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으며 한때 온화했던 눈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다. 그는 내 사무실 문 앞에서 망설이며 미안한 기색으로 서 있었다. 나는 조금 놀랐지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다. 나는 차를 우려내 그의 앞에 놓았다.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도 마찬가지인 듯 했다. 우리는 한동안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피곤함이 가득했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사과하러 왔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앞에 찻잔을 보며 깍지 낀 두 손을 떨었다. 나는 지훈이 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녀석이 깨끗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 것도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도 알고 있었지. 몇 번 타일러봤지만 듣지를 않더구나. 돈과 야망의 눈이 멀어버렸어. 그는 모든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다. 너에게 알려줬어야 했고 더 결사적으로 막았어야 했어.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가족이 깨질까 두려웠고 네 시어머니가 난리를 칠까 두려웠고 이 거짓된 평화의 겉모습을 잃을까 두려웠다. 내 침묵과 나약함도 죄다. 모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 일조했어.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늙은 눈은 붉게 충혈되어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더 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아련한 슬픔만이 남았다. 시아버지 역시 나약한 한 남자,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 앞에서 무력했던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 또한 자기 가족의 비극 속 희생자였다.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시아버지는 낡은 천가방에서 작고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것을 내 쪽으로 밀었다. 이건 지훈이의 옛날 일기장이다. 녀석이 그놈들과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쓴 거지. 그때는 어리석어서 나중에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던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기록해뒀더구나.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왔다. 지금은 법적으로 큰 가치는 없을지 몰라도 아마 네가 모든 것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나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손안에서 과거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것이 아마 마지막 퍼즐 조각, 내가 항상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일 것이었다. 나는 시아버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님. 이제는 각자 자신의 삶을 마주해야죠.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올 때보다 등이 더 굽어 보였다. 그는 외롭고 후회 가득한 모습으로 조용히 사무실을 떠났다. 나는 홀로 남아 낡은 일기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바로 펼쳐보지는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 시아버지의 고백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속 마지막 매듭을 풀어주었다. 큰형님의 범죄 조직 전체가 소탕된 후 지훈의 사건도 재판에 붙여졌다. 내 인생의 마지막 매듭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창고에서의 검거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덕분에 법에 상당한 관용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유라가 장기간 국외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알려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였지만 동시에 그녀와 뱃속의 아이에게는 살 길이기도 했다. 떠나기 전날 유라는 갑자기 낯선 번호로 내게 문자를 보내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매달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모든 원한은 끝난 것 같았다. 굳이 옛 상처를 다시 들추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호기심과 어쩌면 뒤틀린 연민 같은 감정이 나를 동의하게 만들었다. 한때 나를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여자가 생사의 폭풍을 겪고 난 후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우리는 호숫가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히 조용하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충분히 트인 곳이었다. 유라가 먼저 와서 정원 한 구석에 테이블을 잡고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 그녀는 일어섰다. 예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최소한의 예의였다. 유라는 더 야위었지만 얼굴에는 더 이상 날카롭고 계산적인 표정이 없었다. 대신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의 기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직원이 차를 가져다 주자 은은한 차 향기가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 풀어주었다. 마침내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도발적인 기운 없이 깊은 피로감만이 묻어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런 부탁이 아마 너무 뻔뻔했을 거라는 거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다. 그녀는 먼 호수를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지금 사과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당신 가정에 끼어든 건 잘못이었어요. 그때는 지훈 씨의 약속과 야망에 눈이 멀었었죠. 그 사람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조적인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갖고 나니 더 중요한 것을 잃었더군요. 평온함과 자유 같은 것들이요.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적대감이 없었다. 곧 혼자 미국으로 떠나요. 남은 돈은 아이 수술비와 잠시 생활할 비용으로 빠듯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범한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녀가 막막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내 앞의 여자는 더 이상 미운적이 아니라 그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는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난 일은 다 지났어요. 당신도 나도 그리고 지훈 씨도 모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아이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자라길 바라요. 내 말에 유라는 놀란 듯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짧은 만남은 침묵 속에서 끝났다. 유라가 일어서서 떠날 때 그녀의 뒷모습은 인파 속에서 위태롭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지켜보았다. 우리 사이의 질긴 인연과 원한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다. 나는 그녀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려놓기를 선택했다. 증오를 내려놓는 것 또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이었다. 거대한 폭풍들이 지나간 후 내 삶은 점차 평온의 궤도를 되찾았다. 나와 지훈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은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훈의 외도, 폭행, 그리고 이혼 합의서 서명을 강요한 정황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과 그가 받고 있는 형사 처벌 덕분에 최 변호사는 법정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했다. 법원은 공항에서의 이혼 합의서를 무효로 판결했다. 국가에 몰수된 불법 자금을 제외한 우리의 합법적인 공동 재산은 다시 분할되었고 나는 지난 5년간의 기여와 희생에 합당한 몫을 받았다. 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손에 든 순간 나는 돈 때문에 기쁘지 않았다. 대신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었다. 인정이었고 경제적 자유였으며 내가 자신 있게 내 인생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내 작은 건축 사무소의 사업도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고 몇몇 작은 프로젝트가 성공한 후 나는 더 큰 계약들을 따내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내 전문 능력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와 강인함에 감탄하며 찾아왔다. 마치 폭풍을 겪고 난 후 내 창의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나는 모든 설계도에서 무생물의 공간을 고객들을 위한 진정한 보금자리로 바꾸는 모든 과정에서 기쁨을 찾았다. 받은 돈으로 나는 새 아파트를 사기로 결심했다. 예전처럼 크고 휑한 저택이 아니라 햇살이 가득한 발코니가 있는 작고 아담한 펜트하우스였다. 나는 내 집의 모든 디테일을 직접 디자인했다. 따뜻한 크림색 톤을 선택하고 소박한 원목 가구를 고르고
내가 직접 그린 추상화를 걸었다. 집안의 모든 구석은 내 영혼의 반영이었다. 자유를 사랑하고 아름다움과 평온을 사랑하는 영혼.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나는 새 아파트의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큰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음모도, 싸움도 없었다. 오직 기분 좋은 정적만이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내가 아주 공들여 수주한 작은 리조트, 설계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전화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즐겁게 이야기하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어때? 우리 위대한 건축가님, 이제 세상을 정복할 준비는 되셨나? 민준이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정말 상쾌한 웃음이었다. 세상은 너무 커. 내 인생만 정복할 수 있으면 충분해. 대화는 별것 아니었다. 그저 진심 어린 안부와 격려였지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가 신선한 저녁 공기를 마셨다. 부드러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다. 큰 사건들을 겪은 후 내 삶은 점차 고요한 궤도에 들어섰다. 매일 아침 내 집에서 일어나 직접 차를 끓이고 발코니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바라보며 예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을 느꼈다. 건축사무소의 일은 점점 더 순조로워졌다. 설계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내 영혼과 창의력을 쏟아붓는 즐거움이 되었다. 나는 내 인생이 이제 이런 평온한 날들로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에는 우리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움이 항상 있었다. 그날 오후 고객 미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건물 경비원이 나를 불러 세우며 국제 소포가 와 있다고 말했다. 막연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생긴 조건 반사였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모든 것은 끝났다고 나는 소포에 서명했다. 무겁지 않았고 아주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없이 미국 우체국 소인만 찍혀 있었다. 아파트에 돌아와 나는 조심스럽게 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하얀 요람에서 깊이 잠든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신생아 남자아이의 사진이었다. 아이는 아주 건강해 보였고 천사처럼 예뻤다. 2번째는 은행 수표 한 장과 손편지였다. 수표의 액수를 보고 나는 경악했다. 2억 원. 지훈이 무정하게 빼갔던 바로 그 적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익숙한 필체, 한유라의 것이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어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만 했다. 서연 씨, 이 글을 읽으실 때쯤 우리 모자는 아마 아주 먼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준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제 아들의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하지만 기적은 수술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비용을 마련한 방식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그 조직의 모든 자산이 동결된 후 그중 일부가 국가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인연을 통해 희귀병 아동을 돕는 한 자선단체가 바로 그 기금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 아들의 수술비 전액을 지불해 주었어요. 당신의 복수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아들을 살린 셈입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지,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당신에게 목숨 하나를, 제 아들의 미래를 빚졌습니다. 이 2억 원은 제가 지훈 씨를 만나기 전에 제 힘으로 모았던 마지막 재산입니다.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늦은 사죄의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편지를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의 사진과 수표를 번갈아 보았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진실. 고통과 증오에서 비롯된 내 행동이 무심코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무고한 생명을 구했다. 악과 선, 복수와 인자함이 갑자기 내가 정의할 수 없는 기묘한 윤회의 고리로 뒤섞였다. 돈을 되찾았다는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다. 눈앞의 수표는 이상하게도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상실이나 되찾음의 상징이 아니었다. 인생의 복잡함의 상징이었다. 나는 3장을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내가 직접 써야 할 옛장의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었다. 긴 밤을 고민한 끝에 다음 날 아침 나는 수표와 한유라 아들의 사진을 들고 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이 돈을 나 자신을 위해 간직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 너무나 복잡한 인과응보의 고리를 담고 있었다. 나는 최 변호사와 민준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마 그들도 운명의 기묘함과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내 결심을 말했다. 저는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만들고 싶어요. 작은 자선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내 뜻을 듣고 최 변호사와 민준이는 지지와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서연 씨. 제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이도 미소를 지었다. 너는 항상 사람을 놀라게 한다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렇게 이서연의 꿈날개 재단이 탄생했다. 어려운 환경에 선천성, 심장병 아동들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을 첫 목표로 하는 작은 자선재단. 나는 이 질긴 인연이 담긴 돈으로 계속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싶었다. 그 인과의 고리가 오직 좋은 것들로만 남도록. 재단을 설립하자 내 영혼은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정의를 되찾았을 때보다 더 큰 평안이었다. 몇 달 후 나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다. 어머니는 더 이상 옛날 이야기를 묻지도 걱정스러운 한숨을 쉬지도 않으셨다. 그저 내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우리 딸, 지금 보니 참 달라 보인다. 내 눈빛이 훨씬 맑고 평온해졌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았다. 그렇다,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도 증오에 잠긴 여자도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 자유롭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서연이었다. 내 삶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갔다. 건축사무소의 사업은 점점 더 발전했다. 이제는 열정 넘치는 젊은 건축가들로 이루어진 나만의 작은 팀도 생겼다. 경험을 전수하고 그들과 함께 아름답고 인간적인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서 기쁨을 찾았다. 가끔 민준이가 사무실에 들러 커피를 사오면 우리는 세상 온갖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를 떨었다. 그의 우정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었고 내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오늘 오후는 아름다운 주말 오후였다. 나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좋은 책의 마지막 장을 읽고 있었다. 근처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고 내가 키우는 제스민 화분에서 은은한 향기가 실려왔다. 나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주변의 삶이 만들어내는 교향곡에 귀를 기울였다. 아래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나는 행복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폭풍우를 지나봐야 맑은 날의 소중함을 아는 여정. 고통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내면의 힘을 찾는 여정. 그리고 증오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해지는 여정. 가장 위대한 복수는 나를 상처 입힌 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것이다. 과거의 문은 닫혔다. 내 눈앞에는 빛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열린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것과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미소 지었다. 자유와 감사의 미소. 나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사람을 무너뜨릴 것 같은 상실도 있지만 충분히 강인하다면 그것을 일어서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 친절과 관용은 언제나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독립과 자존감은 모든 풍파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다. 시간과 진실은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